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나요? 9월 전망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FOMC 회의라고 됩니다. 생각을 하시죠. 근데 FOMC 회의보다 오히려 9월에서 10월 실적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기업들의 이익의 변화라든가 네. 이익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컨센서스가 조정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물론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조정의 가능성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즉 지수가 좀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으면 그게 9, 10월에 대비 전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종목별 위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드리는 게 또 오늘은 전체적으로 9월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네. 정리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는 길에는 비 많이 안 왔어요? 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폭우가 지금 언제까지 온다는 건지 사실 좀 이렇게 무난하게 여름에 장마 지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9월 되자마자 폭우가 내려가지고. 근데 또 강릉 쪽은 또 가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쪽으로 좀 이렇게 비구름이 갔어야 되는데 수도권 지역에만 있고 사실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살짝 폭우가 지금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가지고 네. 이걸 과연 주말 사이에 우리 빈센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하루에 하나를 통해서 분명히 녹이셨을 것 같아서 바로 한번 하루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달도 바뀌었고 절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S&P 500이 계절적으로 약세에 진입했다. 네, 과거의 통계이죠.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각 월당 S&P 500의 평균 수익률, 전월 대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9월달과 10월달 네, 연속해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것을 기록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뒤에서도 저희 하나증권에서 국제유식관 뷰를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9월달 어쨌든 스타트가 안전띠는 단디 메고 한번 9월을 시작해보자라는 것이 최근에 깔려있는 시장의 흐름, 기세, 컨센서스 등등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계절적 약세 진입, 우리가 그러니까 8월 달에도 평균적으로 시장이 조금 주춤한다. 그리고 이제 9월에 계절적 약세.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려면 남았네요.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 데이터를 쓸 때요, 네. 경기 침체 구간을 제외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기만 볼 것이냐, 인하기만 볼 것이냐, 지금과 똑같은 매크로 환경만 볼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턴키로, 그러니까 러프하게 1995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그냥 평균을 봤더니 경기 침체가 있는 해, 없는 해 전부 에버리지가 마이너스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약간의 경각심을 갖고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각심. 우리 빈센님 입에서 경각심 이런 단어가 나오다니 네. 좀 불안한데요, 저는. 원래 항상 밀리면 네. 산다. 밀사 빈센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늘상 하는 말이 있죠. 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네, 라는 마음도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결국 글쎄요, 주가를 결정하는 건 어떤 것일까? 다양한 이벤트도 있지만 매크로 환경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유동성 환경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유동성의 환경에서 유동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중국 시장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네. 중국 국민들이 예금 깨가지고 지금 주식하고 난리래요. 그럼 이상한가요? 아니 그런 정도로 중국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져서 네. 중국 시장도 좋아지고 있어. 제가 원래 이제 미국 주식 쪽 방송을 많이 하고 미국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 네. 나도 한번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자꾸 중국에 관심이 가고 하는 그런 시점도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봐야 돼요. 우리는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중국 얘기도 저희가 간간히 다뤄드릴 테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시간 콘텐츠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에 이재만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저는 이분 성함이 이재만이잖아요. 하지마. 왜요? 이제 만 포인트 만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만 가나? 시장 좀 좋으면 이제 6,500 찍고 S&P 500 만 언제 가나요? 이제 야, 만 신박한데요? 가나요? 네, 신박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만은커녕 지금 이제 불안해야 돼가지고 아니요, 이럴 때 이제 만 가나 해야죠. 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만 가나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언제 안녕하세요. 만 가나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보다 길이 약간 험난하게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구불구불 가도 만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언젠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예, 가겠지. 제가 시기라든가 그런 걸 알면 네. 굉장히 좋을 텐데 네.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자, 언젠가 많이 간다. 이제 만 되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다 시그널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가 전략을 들어보잖아요. 네. 항상 시장이 궁금한 내용을 빨간펜 선생님처럼 요거 보시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를 월요일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9월 당연히 전망일 텐데 네. 9월 전망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FOMC 회의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죠. 근데 FOMC 회의보다 오히려 9월에서 10월 실적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기업들의 이익의 변화라든가 네. 이익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9월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대로 네. 정리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시장 일단 결론부터. 결론의 9월 시장은 대부분 다 컨센서스가 조정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물론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조정의 가능성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즉 지수가 좀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으면 그게 9, 10월에 대비 전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종목별 위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제일 이제 미국에서 주요한 종목은 비디아, 엔비디아. 네. 예.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실적을 저 발표를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약주하고 하냐고. 아, 근데 비디아가 약간 위험했는데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어저께 제가 네. 그 이덕화 씨가 예. 부탁해요 이렇게 하셨던 아. 그때 이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제만 이제만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제가 괜찮네. 그게 저한테 지금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실적은 항상 뭐 생각보다는 좋았다는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지난 주말에 좀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에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수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게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 발표의 EPS 즉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매출 이게 이제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아웃퍼포먼스나 즉 서프라이즈 비율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원래 시장 대비해서 매출액,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2023년도만 해도 거의 시장 대비해서 20% 예상치를 상회하는 정도의 숫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실적을 발표할 땐 대부분 한 10% 정도 내외대로 연착이 되죠. 근데 올해의 실적 발표는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자리대 되게 낮은 한 자리 1에서 한 5% 정도 사이에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다는 특징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미국은 대부분 다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러면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느 순간 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과연 기업들을 바라볼 때 어떤 측면들을 바라보고 실적이라는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개별 종목별로는 남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칩들 이런 것들이야 수요 성장이 꾸준할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하지만 이미 그것들을 시장이 대부분 반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도 주가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이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업의 실적 발표긴 했습니다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많았던 시기가 지난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결국 주가는 기울기 함수니까요. 기대치를 그러니까 로우 싱글이니까 점점 글쎄 기대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쨌거나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뭐 내년 성장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저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주가가 기울기 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치의 기울기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건 결국 이 어디가 이제 주가의 조금 정점에 대한 논란 이런 물론 지금도 엔비디아는 그런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말에 또 네. 알리바바 얘기가 터지니까 네. 딱 어떻게 까마귀 날짜 배에 딱 떨어지는 그 형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미국의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호재는 약간 실적이었는데 그 실적은 이미 기울기가 좀 줄어들고 있고 악재라는 약간 규제라든가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그 AI 관련된 경쟁 이런 것들이 개별 기업들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파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제부터 그런 것들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이게 너무나 짜여진 듯하게 소식들이 전해져서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중국 H20 칩을 비롯해서 중국의 수출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잘 나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알리바바가 우리 자체 칩 개발했어. 쿠다랑 연동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찬물을 그냥 아예 끼얹으려고 작정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기상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이 워낙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었고 그들이 대부분 국가들의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런 얘기들이 긍정적인 뉴스만은 분명히 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기업에게는 조금 더 부정적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구나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과거 이럴 때마다 미국의 최종 대부자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9월 FOMC에서의 약간 금리 인하의 기대가 팽배한데 네. 뭐 다른 변수들이 있나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건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갖고 있는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보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연준은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고민.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이 미국 민간 부분 취업자 수인데 올해 초만 해도 거의 월간 기준으로 한 20만 명씩 늘어나던 민간 부분 취업자 수가 지금은 5만 명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 데이터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발표돼. 근데 어쨌거나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라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얘기하셨던 유동성 장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오른쪽에 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굉장히 뻔하죠.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증가율이라고 불리는 M2 증가율 이런 것들의 상승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여전히 유효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장기물이라고 하죠.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쪽들도 같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쉽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는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순 발행 금액입니다. 물론 네. 제가 갖고 온 올해 3분기하고 올해 4분기는 미국 재무부가 예상한 데이터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 그래프의 높이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뛰었어요. 예, 지난 분기만 해도 대략적으로 500억 달러 정도의 순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이 발행 금액을 1조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도
보더라도 작년 같은 분기가 한 6,700억 달러 정도 됐었으니까 굉장히 또 크게 급증을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아까 주식시장의 계절성을 보듯이 한번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발행 규모는 9월에 저점을 찍고 10월, 11월까지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특히 11월에 발행되는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월별로 봤을 땐 연간에서 가장 높기도 합니다. 이게 국채의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떨어뜨린다 해도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문제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좀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노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생산성을 약간 끌어내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미국의 생산성이라든 게 AI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 건 맞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이 고용에 대한 비용들 특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게 정체되어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여전히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을 막고 있는 건 아직까지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들 오히려 금리가 명목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실질 금리의 하락으로 생기는 영향들 실질 금리는 성장률을 반영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예전과 좀 지금이 갖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대한 차이점 장기금리가 잘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장기 금리가 안 떨어져서 난리다라는 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전 아까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저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건 저 돈 다 어디다 쓴대요? 아무래도 저게 대부분 다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거는 예상 금액이니까 저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재무부 역시도 국채 발행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는 인하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중금리, 즉 명목금리, 특히 장기금리 이런 물들이 잘 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예전과 지금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해도 뭔가 우리가 계속 올라라 또 올라라 할 수 없는 좀 그런 제한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 아까 말씀드린 장기 금리는 주식시장의 지수를 바라보실 때는 할인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낮아져야지 실제로 PER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생각할 때 꼭 지수가 하락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강세장이긴 한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수는 어느 정도가 상단이고 어느 정도가 하단이 될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그냥 박스권은 과거의 평균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뛰어나게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으로 수렴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큰 흔히 얘기하는 리세션이라든가 이런 하락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 평균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분기 종가 대비해서 다음 분기 종가가 대략적으로 수익률 한 6% 정도를 갖게 된다는 특징을 보여드리게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지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700에서 800 정도 내외 이 정도가 박스권의 S&P 500은 상단이라고 보실 필요도 있는데 다만 이제 생각하실 때 박스권이니까 하단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하단에 대한 생각은 우선 왼쪽의 그림을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가끔씩 주식시장에 대한 블랙스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들. 근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미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인데 이거는 또 아이러니하게 보이시는 것처럼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실제로 보게 되면 부도 위험이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락 리스크도 리세션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스완 이 정도를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수는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직전 고점 대비 한 5% 정도 빠지는 게 일반적인 박스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 정도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6,200포인트 정도 내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단도 높지 않습니다만 하단도 그렇게 낮지 않은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8월 시장도 좀 기간 조정으로 네. 힘들었거든요. 네. 지루했어요. 물론 이제 개별 기업들은 괜찮은 기업, 뭐 구구 신고가 기록하고 네. 하긴 했지만, 근데 9월도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뭐 엄청난 폭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좀 뜨뜻미지근한 네. 그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냥 기간 조정의 좀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빈센트가 보여주신 그 계절성의 데이터를 보시면 9월이 그래서 항상 미국은 거의 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이 올라가는 형태로 좀 보이고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으니까 아마 9월의 조정은 좀 기간 조정, 박스권 내의 또 다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과거와 완전히 다른 건 사실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거이죠. 최근에 물론 뭐 지니어스 액트가 내후년에 실제 실행이니까 이것의 준비금도 또 단기 채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단기 금리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이래나 저래나 확실히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가 훨씬 커질 것 같은데 예. 그럴 때 어떤 업종과 종목을 사야 돼요? 예전에 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러면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실제 경기 선행 지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을 대입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게 되면 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왜 예전에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상승하고 부도 위험, 아까 보셨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지수들이 대체적으로 좋았을까를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항상 이럴 때는 러셀 리턴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도 위험도 낮고 장단기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경기도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 단기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의 흔히 얘기하는 차익 금리 이런 것들도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영향 때문에 러셀 리턴이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러셀 리턴을 한 달 전에 와갖고도 그때 러셀 리턴을 보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러셀 리턴은 조금 더 지속성을 갖고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금리의 하락과 장단기 금리 차의 상승, 신용 스프레드가 낮은 부분들, 그리고 러셀 리턴도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반기 때부터는 이익 증가율도 좀 턴어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물론 확인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기대감들이 러셀 리턴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나스닥도 어느 정도 강세이긴 강세입니다. 이런 구간에 당연히 뭐 나스닥이 부각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다만 나스닥만큼 강세를 보이는 게 S&P 500 안에서 보게 되면 밸류 스탁이라고 하죠. 가치주도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약간 나스닥의 강세와 가치주의 강세를 결합을 하게 되면 밸류 메리트가 있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러셀 리턴을 보면 개별 종목,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나스닥과 가치주의 결합은 결과적으로 밸류 메리트가 있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하면 왜 지수를 계산할 때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을 하지만 결국 변수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이 EPS라는 주당 순이익에 그리고 내가 몇 배를 줘야 될까냐라는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PER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지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수익률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EPS의 기여도 PER의 기여도. 자, 그냥 올해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거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PER이 3% 상승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수가 9% 올랐는데 그거는 6%가 EPS, 즉 이익 증가율이 설명을 하게 된다는 특징들. 즉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익 성장 또는 이익 기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갔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지 저는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실장님. 아무래도 이제 네. 어떤 업종에 대한 선택, 종목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뭐가 없습니다. 저 3대 9처럼 저렇게 뭔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선 이익 증가율을 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현재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보다 더 높은 플러스를 기록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였던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을 할 거냐. 네. 전 그게 마음에 드는데요. 예, 훨씬 더 마음에 들죠. 근데 미국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전환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높아지는 업종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하고는 좀 컨셉이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플러스로 가는 쪽이 뭐 부동산 업종 정도 있는데 약간 이거는 조금 흔히 얘기하는 추정치가 많이 부족하니까 아직 신뢰가 높지 않죠. 대신 여기 보이시는 미국의 6개 업종들, 7개 업종들 정도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상승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네. 은행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이유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특징들. 네. 소프트웨어라든가 다각화금융, 기술 하드웨어, 운송, 자본재. 자본재가 미국의 바로 기계라든가 건설 이런 쪽들이 되겠죠. 대부분 다 이런 쪽들이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더 커지는 형태.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아까 보셨던 이익이 지수를 끌고 업종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 7개 정도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은행엔 숫자가 16 똑같은데 이게 16.2, 16.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가장 이렇게 높아지는 소수점이 대표적인 빠졌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미국 24개 업종 중에서 꼽아낼 수 있는 7개의 업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증가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폭을 플러스 폭을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폭을 당연히 보셔야죠. 네. 지금보다 그러니까 작년 2분기보다 올해 3분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쪽들을 찾으셔야 되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보면 이거를 누가 믿겠냐라는 거죠.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쉬울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생각.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건 실적을 못 믿겠다는 거죠. 향후의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 왜냐하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수익률입니다. 서프라이즈를 당연히 이제 내게 되면 왜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진한 초록색 막대 그래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 한 5일 동안은 주가가 대부분 상승했다는 걸 눈에 띄게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전체도 그리고 산업재도 그리고 IT도 그리고 헬스케어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했던 대부분 섹터들도. 근데 2분기는 연한 회색의 막대 그래프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죠. S&P 500 지수 전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던 산업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던 테크, 헬스케어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향후에 대한 기대치, 신뢰도 이런 것들이 높지 않다는 걸 잘 반영을 했던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목들을 찾으실 때는 저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가율이 높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증가율이 높은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떻게 신뢰를 줄 거냐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해보실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신뢰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이유는 관세를 항상 문제를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의 생산 단가가 올라갈 거고 이거를 판매 단가로 잘 전이시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는 형태도 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이게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즉 흔히 얘기하는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걸 판매 가격으로 전이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일 거라는 문제. 이게 가장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왜 아까 그 빈센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기금리는 별 영향이 없어도 단기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금리의 하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누구냐면 단기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쪽들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유동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자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되니까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업종이 골라지는 게 아니라
종목이 당연히 이제부터 생성이 될 거고 선별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선별 예.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충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익 증가율은 올해 내년에 다 높은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것보다는 PER이 많이 빠져서 이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게 메리트가 되는 이런 형태들이 되는 기업들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가격 전가력도 높고 유동부채 비율이 높아서 실제로 이자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잉여현금 흐름이라든가 현금 흐름 개선이 진행되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기업들은 시가총액 순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은 개별 종목 중소형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아래부터? 이제부터는 거꾸로부터 보셔야 되겠죠. 아. 위에 엔비디아, 애플, 넷플릭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팔로알토라든가 팔로알토. 예,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이튼, 허니웰, 스트라이커, 보스턴 사이언틱스, GE 버너바, 인투이트, 우버 이런 기업들까지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위에서부터 보시는 것보다 아래서부터 좀 보시는 방법들을 좀 추천드리는 게 개별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은 어때요? 실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유동부채 비율,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크게 하락할 거니 유동부채 비율, 단기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 업종들은 수혜를 볼 거다라는 해석인데 곰곰이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단기 유동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미국 국가 아닙니까? S&P 500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이후에는 약간 코스피라든가 이런 쪽들보다는 S&P 500의 수익률이 조금 더 나을 거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올해 수익률 격차가 워낙 S&P 500과 코스피가 크기 때문에 다 쫓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실제로 한 대략적으로 9월 이후 대략 한 4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오히려 코스피 쪽보다는 S&P 500의 수익률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은 많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9월에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또 노동절로 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S&P 500과 국내 코스피의 스프레드아웃 이런 것들이 지난 한 8, 9개월 어간 동안의 흐름이었는데 우리 증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증시도 좀 불안불안한데요. 국내 증시가 불안불안하게 보이시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왼쪽의 그림은 이제 코스피에 제가 순이익 추정치 올해 거 내년 거 이렇게 갖고 왔는데 순이익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다 하향 조정이 되고 그러게요. 있죠. 아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현재 204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204조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잘한 돈이긴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순이익 고점이 190조 원이었고 그때 지수가 3,300포인트였으니까 그거보다도 이익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추정치가 떨어지는 건 아까 엔비디아를 보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익 증가에 대한 기울기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왜 세법에 대한 개정 이런 기대들이 엄청 많았었고 그 기대를 갖고 주가가 올라갔던 게 올해 은행과 우리나라 지주사들입니다. 그쵸. 배당 성향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근데 최근에 두 업종이 모두 다 주가가 빠지면서 휴지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다는 부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정책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지수를 끌어내린다라기보다는 지수를 더 위로 못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박스권을 대부분 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박스는 미국의 박스보다는 약간 넓습니다. 그러니까 넓다는 의미가 레인지가 좀 넓다는 뜻이 되겠죠.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S&P 500 기준으로 박스권이라고 하게 되면 상단은 플러스 6%, 하단은 마이너스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일반적인 박스권, 분기 박스권은 지수는 직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전 분기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7%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천이 깨지겠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7%면 직전 고점 대비 7%니까 직전 고점 대비 네, 3,020포인트고요. 여기 플러스 7 여기 플러스 7%는
흔히 얘기하는 전분기 종가 대비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3,3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지금은 지수의 상하단 자체가 굉장히 위아래로 좀 막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수의 업사이드 또는 이게 레벨업, 추가적인 레벨업을 당장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가장 오히려 더 중요한 건 10월 달에 발표될 3분기 실적들일 겁니다. 거기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내지 않고가 내년도 실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조정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 통계를 쭉 보면 지금의 불안감이 결국 우리 코스피의 심리적 지지선인 3천은 사수한다. 예. 3천 이렇게 사수 물론 장중 깨질 수도 있어요. 예, 깨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장 9월 달에는 마냥 우상향이라는 기대를 접고 네. 그리고 사실 정책적으로 이게 아마 9월 달에 그게 좀 결정이 네, 되죠. 조금 다 결정이 되게 예, 됩니다. 9월 몇째 주죠? 그 어떤 거요? 결정이? 세법 관련한. 아, 이제 국회가 본회의가 이제 개원하니까요. 네. 아마 당정이 2, 3일 안에 상정을 하고 빠르면 한 보름 안에 다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대주주 요건 있잖아요. 그거는 요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또 그거는 또 네. 왜 뺐어요? 그거는 아마 첨예하니까. 아. 네, 숙고 중입니다. 숙고 중. 아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 정말 산 넘은 산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기대를 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우리 숫자를 탁 던진 의원들이 참 많았잖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여도훈이 말한 거예요. 기대를 하게 하지 말아야지. 시장이 실망하게 만들지 말든지. 자, 어쨌든 시장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뭐 이 상황 속에서도 변수를 다 이렇게 헤집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떤 걸 국내에서는 좀 집중해야 될까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박스권 시장에서 의외로 전분기 대비 주가가 얼마 빠졌고 막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로테이션 되고 순환매 시장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박스권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주식의 또는 업종의 특징은 그래프 잠깐 보여드리면 네. 그냥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여드리는 이익 패턴은 두 가지가 있죠. 강세장에서 박스권에서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 공통점들이 뭐냐면 두 개 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아까 빈센트가 말씀하셨던 턴어라운드입니다. 마이너스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할 때 이럴 때가 가장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면 훨씬 더 원론적이고 훨씬 더 이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테이션을 돌아도 그 로테이션의 합리적인 근거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이익으로 다시 높아지게 된다는 특징들을 좀 보여줬던 과거형의 데이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의 종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국내에서 이렇게 두 개 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하고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이익 증가, 내년도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거는 예. 업종, 결론이 업조라고 나오면 안 되니까 찾아보면 아니 업종 업종 아니고요. 업종 아니. 제가 예민하게 나도 업조로 들었어. 아니 그래요? 업종이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네. 업조. 그런 거 이렇게 아니, 이익을 부정적이지 예, 않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익을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익 성장 주도주들을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게 되면 약간 정책 기대감을 갖고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정책 기대 업종들이었고요. 그쵸. 나머지 한 6개 정도의 업종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때 이들이 이익 증가 기대 업종들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왼쪽 상단에 보이시면 반도체가 있죠.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최근에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옆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보게 되면 평탄하게 약간 이제부터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없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익 증가율은 최근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가장 먼저 사그라든 쪽이 반도체인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방산이 또 있죠. 우리나라 네. 방위산업 기업들. 보시는 것처럼 이익 추정치 오히려 이익의 절대 규모 이런 것들은 꾸준히 증가합니다만 이익 증가율 자체는 이미 그 증가율의 정점을 찍고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약간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조선이죠. 조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익은 꾸준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증가율이 최근 들어 다시 반전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반도체, 방산, 조선 중에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가율과 그 모멘텀이 남아있는 건 조선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종들도 있죠. 네.
원전, 전력기기, 증권입니다. 이들이 올해 이제 이익의 증가에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왼쪽 상단에 보이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전도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최근에 전환을 했습니다.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기기도 이익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또 떨어져 떨어졌죠? 있는 상황. 그리고 대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증권은 좀 다르죠. 증권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의 증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지금 예. 정책적으로 어쨌든 계속 부스팅이 돼야지 저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맞을 수는 있는데 대신 어차피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박스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왜 아까 얘기드렸던 로테이션, 순환매 이런 것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증권 업종들 자체가 대부분 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약간 그 브로커리지 피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도 이미 수익성 전환을 좀 해놨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좀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네. 그래서 6개의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는 조선하고 증권 정도가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은 안 좋나요? 금융? 금융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때 네. 아마 은행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하실 것 은행주. 같은데 글쎄 우리나라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성장에 대한 메리트를 볼 때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봐야 되는데 약간 쉽지는 지금 않은 금리 환경일 인하기니까.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정책 기대가 있고 배당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은행이 부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실적으로 조금 부각되기에는 오히려 다른 업종들에서 찾아보시는 게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네.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조. 네, 알겠습니다. 증권 조선. 네, 증권조. 네. 증권조. 증권조.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의 이익 증가. 근데 그 이익 증가에도 근거가 두 가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건 거죠? 우선 아까 미국을 잠깐 말씀을 드릴 때 가격 전가력이 좋고 유동부채 비율이 높고 이런 쪽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국도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격 전가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관세를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생산 단가가 높아든 걸 판매 단가로 전이시키는 건 한국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대부분 다 무슨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만 한국은 의외로 다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왜 아까 이렇게 이익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또 드렸었는데 이익의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근히 재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갖고 있는 재고를 소진하면 소진할수록 나타날 수 있는 건 특별한 투자 없이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보게 되면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테이블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 전가력이 높아서 흔히 얘기하는 이익이 올해 하반기 때도 증가하고 올해 내년 모두 다 이익 성장을 기대하는 뭐 2년 연속 또는 2개 분기 연속 이익 증가를 기대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이시겠지만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포스코, LG화학, 현대로템, HD 현대일렉트릭 약간 아직은 이런 쪽은 좀 산업재 이런 쪽들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약간 2차 전지와 소재 쪽에 발을 걸친 쪽들, 약간 포스코라든가 LG화학 이런 쪽들도 여기 들어간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턴어라운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자산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삼성전자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재고 자산을 줄여가면서 이익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컨셉은 좀 다르지만 이익의 증가 기대를 비슷하게 가질 수 있는 기업군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위에 가격 전가력과 그런 메리트가 있는 쪽이 더 좋네요. 뭔가 재고 자산 저쪽은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다지 땡기진 않네요. 가격 메리트 전가력. 아 근데 반도체 쪽이 지금 사실 기대를 좀 하나 싶었는데 그 아까 앞서서 보여주셨던 자료 보면은 네. 차트 자체가 제일 매력이 없어가지고 네. 이익 증가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꺾이고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게 전 되게 씁쓸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기대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 네네.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 AI 이런 산업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적합하게 맞았던 한국의 한국의 산업이었는데 그쵸. 약간 이익 증가율 자체가 좀 꺾여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 보이시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들은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하고 좀 반대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턴어라운드 폭이라든가 얼마나 좀 더 좋아질 수 있는가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약간 이제부터 반도체라든가 IT 이런 쪽들을 찾으실 때는 오히려 계속적인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약간씩 턴어라운드, 이익의 개선 이런 쪽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도 기업들을 찾는데 하나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자료는 시내 자료실에 올려둘 예정이기 때문에 뭐 종목만 사실 이렇게 피킹해서 보지 마시고요. 왜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우리 또 이재만 실장님의 이 논리를 잘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힘든 9월 시장에 조금이나마 내 포트에 플러스가 될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좀 삽입해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젠가 이제만을 외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하나증권 이재만 실장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장 또 반도체주들 미장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국장 반도체 괜찮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빨리빨리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제가 GIN 되게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고, 최근에 우리 미장 투자하시는 분 중에 진짜 비트마인,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서는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귀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바로 펀드스트레스의 탐리. 지난 주말에 한국에 입국을 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분이 사실 미국 월가에 지금 약간 시장의 그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기회를 유료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료고요. 자,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여의도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영상 안에 링크를 통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몇 시에 하는지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첫 번째,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유료로 진행했었던 강연에는 탐리 많이 모셨는데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공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바로 영상 안에 링크 클릭해서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도주, 이더리움, 네, 비트마인. 이더리움, 비트마인 제일 궁금하잖아요. 진짜 궁금하다. 1,000만 원 가요? 막 이렇게. 저도 여기 가고 싶은데 한번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해보겠습니다. 빨리 방송 끝나고 저희도 신청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